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벽은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고, 네, 맞아요. 낮 온도는 저 지금 보진 않았는데 7도? 한 뭐, 9도, 네. 10도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네.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 딱 십상인데 여기 감기 걸린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네, 코 지금 찔찔. 코찔찔 한지원 기자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옷도 꼭 따뜻하게 조금 덥더라도 아침에 만약에 좀 이렇게 많이 껴입고 나가셔야 돼. 네. 그래야지 중간에 좀 더울 때 한두 겹 벗지. 이거 그냥 한두 개 입고 나갔다가는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건강 잘 네.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네. 방송에서만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방송에서도 별로 챙기진 않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러면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준비를 아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이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넥스트 차이나로 지금 여기고 있는 국가는 인도죠. 네. 인도.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미 인도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곳들은 생산을 증설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와 중국에서도 현재 구성되고 있는 트럼프 내각의 인사들을 면면히 보면서 이거는 약간 친인도계인데? 네. 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사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인도 외무부 장관이 트럼프 당선으로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겠지만 인도는 그중 하나가 아니야. 약 올리는 거죠. 우린 아니야. 우린 아니야. 니네는 맞지? 우린 네.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좀 민감하게 이게 뭐 해선 안 될 발언이다 라는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을 구성하는 인원들을 보면 사실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인도의 긍정적인 인사 같은데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이 정도의 인사들을 친인도 인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에 미국 인도 방위협력법을 발의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들에 대해 주권과 자율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 반대로 인도와 미국에 대해서는 방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지명은 인도와의 그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 지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게 인도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제조업 기지로 성장하는 내용의 메이드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인도가 좀 가까워지기 좋은 그런 인사라는 평가인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그 선거운동 당시에도 미국산 바이크에 대해서 인도가 8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니까 인도한테 우리 보복 관세 매기겠다라고 천명을 하기도 한 만큼 순전히 거래주의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야 인도는 앞으로 우리와의 동맹 국가고 인도가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인도는 친하게 지내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도에서 이제 그 뭐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우린 충분히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 후보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그냥 순수히 거래주의.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2,790억 달러.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인도의 무역 수지 흑자는 350억 달러면 약간 명분이 안 선단 말이죠. 그렇게 크게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이제 대미 무역 수지가 큰 국가,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한 국가 가운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청구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인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오늘 나온 철강과 관련된 뉴스는 뭐냐면 중국에서 수요는 더 이상 흡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 현지 법인을 차례로 정리하고 인도에서 지금 인도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 법인 매각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에 나갈 때 그럼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공급하려고 이제 같이 진출을 했던 건데 현대기아차도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멈추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을 공급할 만한 납품처도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현대제철의 현지 법인도 매각에 나섰는데 이것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로 국내 철강 업계가 그 중국 법인을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아마 이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 그룹과 함께 손잡고 인도 오디샤에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인도 진출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것도 현대기아차에다가 철강 납품하려고 진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도 시장에서 2위가 인도 시장의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2위가 현대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현대 기아향 물량을 소화하면 수익 창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 3분기에 인도 푸네에서 연 23만 톤 생산이 가능한 스틸 서비스 센터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금 인도에서의 철강 업계의 진출도 가속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철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하죠. 네. 왜냐하면 철강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건설과 인프라인데 건설과 인프라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는 국가가 개발을 많이 할 때.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지금 국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철강사들이 옮기고 있는데 워낙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인도의 드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다음 뉴스도 지금 보면은 인도에서의 네, 국내 맞습니다. 기업의 성과잖아요. 네네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3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가 인도 현지에서 프리미엄 국민 가전으로 좀 자리를 잡은 덕분인데요. 내년으로 이제 예상되는 인도 증권시장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LG전자의 올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3분기까지 총 3조 73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7% 성장을 했습니다. 피디님 혹시 표 네.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는 작년 한 해 이제 매출이 3조 3,00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랑 비교하면은 지금 벌써 3분기인데 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연 매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할 걸로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세에 따라서 LG전자는 인도에 이제 공장을 더 짓겠다고 나섰는데요.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인도의 세 번째 가전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 LG전자가 인도의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지난 2006년에 푸네 공장 준공 이후에 약 2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된 공장은 스리시티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이제 나서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LG전자가 세 번째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면 현재 인도 가전 시장 내 확보한 이제 영향력도 한층 확대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 LG전자가 현재 그 인도 올레드 TV랑 에어컨 시장에서 1위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이미 가전에서 좀 LG전자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공장을 더 짓는다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이제 시장에서 존재를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인도 분들에게 네. OLED TV는 뭘 많이 보십니까 하면 한국 LG가 네, 1등이고 네, LG가 1등이고 에어컨 에어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LG가 1등이고 네, 제가 인도에서 제가 다음에 사진도 와. 준비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좀 이거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사진 벌써 띄워주셨는데, 네. 이게 한국 매장이 아니고 인도 델리 가전 매장입니다. 아, 여기 인도입니까? 네, 인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장을 짓기로 한 곳이 이제 쓰리시티가 속한 안드라 프라데시주라는 곳인데요. 이 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내건 점도 준공을 결정하기로 한데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 주에서 이제 최근 외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약속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장소에서 공장을 더 짓기로 한 거고, 또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같은 그룹사인 LG화학이 이미 쓰리시티에 진출해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요. 네. 기아도 이제 지난 2019년에 이미 첫 생산 기지를 이곳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G전자가 인도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는 이제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차이나 다음으로 그렇죠. 세계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인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LG전자 인도 법인 매출이 2020년 2조 1,731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3년 3조 3천억 원으로 3년 사이에 51.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매장처럼 이제 이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이제 인도 OLED TV 시장에서 64.2% 점유율을 기록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뭐 매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전 제품이 LG께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에어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1%로 1위를 31%요? 네. 야, TV OLED TV죠. 그러니까 일반 TV가 네, OLED TV죠. 네, OLED TV는 64.2%. OLED TV 가운데 네. 잘하는 데가 우리나라가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판매랑 생산법인 뿐만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 솔루텍도 이제 인도 법인까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보다 이제 좀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하고요. 조주환 이제 LG전자 CEO는 지난 8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이 단지 제품 차원에서 1등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인도에서 이제 국민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조주환 CEO는 이제 IPO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유사 산업 IPO 사례 측면에서도 인도 시장의 진행 사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류종훈 기자랑 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러니까 특히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2위라는 것도 좀 놀랐었는데 에어컨 1등이 LG고 인도에서. 네, 인도에서. 그다음에 OLED TV. OLED에서 1등이 LG고 이것도 상당히 놀랍네요. 그렇죠. 좀 인도 시장에 대한 뭐 투자 이런 산업들도 좀 네.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나가는 해외 국가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씩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LG전자가 되게 잘 나가는군요. 어허, 가전은 네. 어허. LG. 그거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뭐냐면, 이게 이번에도 또 트럼프인데, 진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슈를 끌어가는 거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머스크가 네. 이슈를 끌어가는데 최고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과연 국내 중소기업들은 괜찮겠느냐에 대한 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 텐데 결국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접적, 간접적 타격이 다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중소기업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던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단연 화장품이죠. 2위 품목은 자동차고요. 네네. 근데 1위 품목이 아무래도 화장품이고 이 화장품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세 10%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중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잠시 후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량이 다른 국가 내지는 아시아 국가로 흘러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중국에서 밀려나온 저렴한 물건들과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우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급 경로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파급 경로, 그 다음에 간접적인 파급 경로 이런 것들이 좀 나뉠 수가 있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네. 부과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심지어 FTA를 맺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게도 보편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국 수출을 감소하게 될 거고 결국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가져다가 그걸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수요 자체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직접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 물량들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밀려 나오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철강과 화학이 좀 그랬습니다. 태양광도 좀 그랬고요. 결국은 그 중국에서 밀어내는 물량 때문에 그러면 그걸 생산하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중국의 이 저가 물량을 정말 이길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이건 중소기업 물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너무나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나무보다 싸더라. 그래서 그 울타리를 나무로 짓지 않고 태양광으로 울타리를 짓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태양광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물량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그 수많은 물량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밀려나오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부영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히 대중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리스크가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거는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를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엄 연구위원이 미국이 대중국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물량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이 그 물량을 대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가 유입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전 세계 중국발 공급 과잉을 우려했습니다. 이게 계속 그 얘기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네. 중국에서 밀어내는 물량 결국은 미국으로 못 넘어갈 텐데 그거 다 나머지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 공급망이 망가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긴 합니다. 에이 무슨 중국이야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네. 대응하는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물량 가운데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1위, 2위를 하는 게 중국 물량입니다. 화장품 뭐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에서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안 팔린다고 해도 여전히 화장품은 중국 수출이 1위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2023년 기준이지만 중국 수출이 1위고 미국 수출이 2위였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 2, 2위를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결국 중국이 1위 하냐 미국이 1위 하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중국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야 중국 참 못됐고 맨날 이제 기술 탈취해가 갖고 뭐 이거 베껴서 결국은 자기네 제품처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 많이 나가죠. 플라스틱 제품 엄청 많이 나가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단순히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일단은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 물량들 만약에 한국에 밀려 나오게 될 때를 꼭 대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었는데 뭐였었냐면 이거 쿠션입니다. 쿠션. 뭐냐면, 쿠션?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한 중국 부가가치의 대미 간접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멕시코, 아세안, 동아시아 요쪽을 거쳐서 가는 물량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가 네. 멕시코 되게 중요한 생산 기지죠. 네. 멕시코, 베트남, 한국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이 막히게 되고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되고 뭐 10% 한국 10%의 보편 관세 부과되고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쿠션으로 이용됐던 멕시코, 베트남, 한국 이런 국가들이었었는데 요거 막히면 우리도 수출이 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스스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외교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함께하는 이제 15에서 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62.4%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조사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 중 10명 중 6명이 이제 워킹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 중에 이제 경력 단절의 여성 비중 역시 15.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통계청은 이제 19일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제 올해 상반기 15세에서 이제 54세 기혼 여성이 765만 4천 명으로 이제 전체 여성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 중 취업자가 50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근데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취업자가 26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고용률은 62.4%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이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일터에 나갈 네.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네요. 조금씩.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전체 결혼과 출산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결혼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자녀 연령별 고용률이 6세 이하가 55.6%였는데요.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7세에서 12세 정도는 이제 64.3%, 그리고 13에서 17세의 경우에는 69.2%로 이제 전체 평균을 웃돌아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네.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좀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자녀 수별 고용률을 보면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63.4%, 네. 전년 대비 2.2% 올랐고요. 그다음 자녀 두 명일 경우에는 62%, 그다음 세 명일 경우에는 57.6%로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요, 육아가 41.4%로 이제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후 결혼과 이제 임신 출산이 그 다음 순이었는데 좀 지난해랑 비교하면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또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 교육 등으로 이제 사유로 답한 이들도 감소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을 그 연령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나이대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어릴 때죠. 그러니까 그 네네. 아이가 뭐 한두 살, 네. 두세 살 이러면은 손이 엄청 많이 네. 가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자녀분들 혹은 중학생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손 많이 가고 많이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네. 진짜 그 영아기, 영유아기의 그 아이들은 와, 이건 거의 24시간 손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직장에 가기는 좀 쉽지 않죠. 누가 특별히 네네. 돌봐주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사실 그 경력 단절 기간을 보면은 네. 10년 이상이 50만 1000명으로 전체의 41.2%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다시 직장을 찾는 네. 그런 경향이 많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5명 중에 1명은 경력 단절을 무조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해줘야지 네.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네. 다시 일터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네.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된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네, 측면도 그렇죠. 좋긴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구 통계, 근로 통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빚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빚이 이지요? 또 엄청 늘었습니다. 물론 3분기긴 해요. 3분기라고 네. 하는 거는 7, 8, 9월이죠. 네네. 7, 8, 9월이고 우리가 그 빚을 그러니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DSR의 강력한 버전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했던 게 9월이기 때문에 네. 7, 8은 굉장히 빨리 늘어났고 9월은 다소 좀 속도 조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3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영끌해서 어떻게든 18조?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월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나는 이 수도권에서 집을 하나 사놔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영끌족들이 엄청 들어간 바람에 3월에 그 18조의 그 가계대출이 네.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그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신용 잔액이 좀 보시면 191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18조 원이 늘어났고요. 이게 2분기보다 18조 원 늘어난 거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 빚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늘어나기 마련이고 네. 항상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 빚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작년 2분기에 8조 늘어났죠. 그 다음 분기에 17조 늘어났죠. 7조 늘어나고 지금 3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잡히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2분기, 3분기 또 가파르게 13조, 18조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있습니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났습니다로 가계부채가 안 잡힙니다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부분의 평가는 비슷합니다. 정책의 실패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때 막 특례 대출했었죠. 그다음에 7월에 그 스트레스 DSR 원래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만간 대출 강화 정책 시행될 텐데 그 전에 사란 얘기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정책 실패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뭐 실패라고까지는 뭐 하더라도 정책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3분기에
굉장히 빠른 그 가계부채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18조 늘었다 그랬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19조 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줄어든 거는 기타 대출, 뭐 신용대출 같은 거. 신용대출 같은 건 줄었는데 오히려 신용대출 줄고 주택담보대출 훨씬 더 많이 늘면서 가계대출은 18조 원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집 사느라 가계대출이 늘었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은행에서도 김민수 한은금융통계팀장이 이번 가계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컸다. 실제로 그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올해 1분기 줄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5만 9천 호. 근데 2분기에 급격하게 늘었었잖아요. 그때 8만 3천 호. 그다음에 3분기에도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3분기에 9만 6천 호. 이렇게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주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이 시작이 됐고 요즘에 그 금융권에서도 어떻게든 가산금리까지 붙여서 그 대출 금리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이제 네. 금융감독의 이제 지도 하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과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 속도를 줄이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요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나홀로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변수를 다 배제하더라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뭐 금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만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될 수 있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기업에 돈이 돌게 됐을 때는 원화 강세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네. 금리 결정과도 굉장히 좀 저는 상관관계가 네네네. 높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분기 대출이 좀 잡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제가 다음 뉴스는 좀 가벼운 뉴스. 가벼운 거. 네, 네. 준비를 했는데 혹시 쇼폼 많이 보시나요? 쇼폼은 네. 그냥 오며 가며 보는 오며 정도? 가며? 난 쇼폼 봐야지 이렇게 보진 아. 않고 그냥 오며 가며 그 유튜브에서 네. 롱폼 사이에 껴있을 때 좀 그때. 재밌으면 보고 넘어가고 뭐 그 정도? 왜요? 저는 거의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쇼츠 엄청 열심히 보고 네. 이제 인스타로는 릴스 보고 막 이러는데 요즘 이제 쇼폼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는데요. 네. 만 15세에서 59세 남녀 10명 중에 8명은 올해 쇼폼 컨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약간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네. 이게 18일 시장조사기관 오픈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올해 쇼폼 시청 경험률로는 82.7%, 작년 68.9% 대비해서 13.8%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해당 비율은 56.5%였는데요. 이제 점점 한 10% 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쇼폼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건 아무래도 유튜브 쇼츠였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의 순이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주제의 영상을 보느냐 네. 하면은 지난해 인스타그램 쇼폼 이용자가 가장 많이 시청한 주제가 유머 개그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해당 주제는 원래는 49.8%로 50%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42%로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요? 네, 반면 이제 맛집이랑 음식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네. 뭐 아무래도 그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에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9.6%에서 44.1%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나 틱톡도 마찬가지로 같이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쇼폼뿐만 아니고 요즘 드라마를 쇼폼으로 많이 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쇼폼을 보다가 이제 광고 형식으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빠른 스토리 전개로 이제 소비자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제 공략을 해서 3분 남짓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시장 규모가 지난해 중국 영화 극장 총수입액의 그 70% 수준까지 갔다고 하고요. 극장에서 쇼폼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쇼폼에서 핸드폰에서 보는 아, 그 비율이 네. 그 70% 수준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우리 돈 그 19조 원을 넘을 걸로 네. 이제 전망이 나오고요. 그 빠른 성장세에 이제 지방 정부까지 나서서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용 세트장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산업적으로 중국 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컨텐츠를 중국에서 이렇게 막강한 지위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쇼폼 콘텐츠가 성장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좀 한국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네. 고민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카카오벤처스가 진행한 이제 KV 인사이트풀 데이를 오늘 진행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국내 쇼폼 드라마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외국인이 납득할 만한 한국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쇼폼 드라마 시장이 제작 비용 대비 좀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네.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벤처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북미 상위 3개의 쇼폼 드라마 앱의 일간 매출이 3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쇼츠 플랫폼 스트링 앱의 릴스 쇼츠가 80개 국가에서 무료 앱 순위 1위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반면 이제 쇼폼 드라마 제작 비용이 18만에서 25만 달러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0만에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이르니까 죄송합니다. 300만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는 넷플릭스 제작 비용보다 네. 훨씬 적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날 진행된 이제 패널 토의에서 뭐 김태원 대표나 박태용 와차 대표, 뭐 키위랩 대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제 중국 등의 시장에 비해서 국내 쇼츠가 너무 시장이 적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 이런 쇼폼 드라마의 상품성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는 좀 히트하는 작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미디어 저희도 네. 그 고민 진짜 많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 내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본부에서 압권이라는 네. 그 유튜브 채널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는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쇼폼을 그럼 해보자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쇼폼이라는 형태 안에 우리는 아무래도 지식이라든지 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니까 그걸 담는데 그걸 담는 거는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 그 권순우 취재팀장도 이제 미국의 구글 그 네. 컨퍼런스에 갔었을 때 모든 미디어들의 동일한 고민이었습니다. 쇼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돈이 안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노력이 안 드는 건 아니고 안 할 수는 없고 쇼폼이 뭐 잘 된다고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거 쇼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러분들 쇼폼 보시나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네. 아까 그 나왔던 것처럼 네. 쇼폼을 왜 봅니까? 웃겨서였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웃긴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사실 이 드라마도 제가 보니까 거의 막장이더라고요. 그 한국 옛날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김치 뺨때기? 막사대기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를 거의 중국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로 하더라고요. 그 단순히 이제 진짜 도파민을 위한 뭐 네. 이런 건데 사실 저희 같은 정보 콘텐츠를 이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쇼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만약에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식을 막장으로 하라고요. 지식을 막장으로 하라고. 좋은데? 알겠습니다. 3%도 웃기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지원 기자 보러 한지원 기자 보러 온다잖아요. 한지원 기자를 쇼폼에 넣어야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네.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사실 최근에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실망감을 안겨줬던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유상증자들 주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의 어떤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악화시키고 밸류에이션을 다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밸류업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많이 평가를 받는데 사실 제가 오늘 한 기업이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형태가 되면 그래도 주주들도 인정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가온전선이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이제 가온전선이 30%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워낙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력기기를 비롯한 전력 인프라 를 가장 많이 교체해야 될 국가로 단연 손꼽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겠죠? 근데 가온전선이 바로 오늘 그걸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일단 팩트만 전해드리면 가온전선이 약 2,04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주당 542원에 신주 668만 주 정도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모 회사가 LS전선인데 LS전선에게 3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S전선에게 주식 주고서는 그 다음에 2천억 원 조달받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달받은 금액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에 위치한 배전 케이블 생산업체 LS커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나도 딱 뻔하니까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뻔하고 그다음 유상증자를 했을 때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겠구나. 생산량 늘어나면 지금 안 그래도 쇼티지인데 그거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보니까 네. 이런 유상증자는 당연하게도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유상증자를 보다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걸 왜 지금 뭐 이런 식의 혹은 빚을 갚으려고 니네 딴 데서 이상한 짓 해놓고 빚 갚으려고 그걸 주주들한테 돈을 걷는다고 이런 유상증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네. 주주들과 소통하는 유상증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